세계 최초. 이 짧은 단어, 네 글자는 언제나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바다의 미래,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 그리고 탄소 중립의 명운이 걸린 자리에서 이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롭다는 기관이 직접 인정한 프로젝트 전문가들은 충격의 입을 다물었고 경쟁국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놀란 건 그 영광의 자리 옆에 새겨져 있던 국기였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태평양 건너편, 이제는 세계를 흔드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5년 동안 해운업계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답이 없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 2050년까지 완전 중립. 그런데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메탄올은 에너지 밀도가 절반, 암모니아는 독성 위험, 수소는 폭발 위험의 저장 비용만 1000억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어떤 연료로 바다를 건널 것인가? 바로 그때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스틸입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해양공학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원자력공학 박사 학위에 선박 인증 전문가로 25년을 보냈습니다. ABS 미국 성급협회에서 15년 동안 선임 애널리스트로 일했고 지금은 독립 컨설턴트로 세계 각국의 조선소와 해운사들의 기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숫자와 안전성 검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박 한 척이 바다에 나가기 전에 거쳐야 할 수천 가지 테스트와 인증 절차들,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하면 아니오. 불안전하면 아니오. 경제성이 없으면 아니오. 해운업계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내린 탄소 중립 로드맵이 업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거든요. 2030년까지 7년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리죠. 작년에 유럽연합은 해운업계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배 한 척당 수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해요. 이미 몇몇 중소해운사들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메탄올부터 보시죠. 에너지 밀도가 기존 연료의 절반입니다. 같은 거리를 가려면 연료 탱크를 2배로 키워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화물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30% 이상 줄어듭니다. 수익성은 반토막 나고 선박 설계를 완전히 뒤엎어야 합니다. 암모니아는 더 심각합니다. 독성 가스라서 한 방울만 새어도 선원들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암모니아 운반선 사고가 났을 때 반경 5km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특수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하고 사고라도 나면 항구 전체가 마비되죠. 수소는 아예 답이 없습니다. 액화 저장을 위해서는 영하 253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냉각 비용만 연간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게다가 수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분자라서 어떤 재질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어요. 조금씩 새어나가면서 폭발 위험을 만듭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어떤 각도로 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컨테이너선 한 척이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필요한 연료량을 계산해봤더니 메탄올로는 화물 공간의 40%를 연료 탱크로 써야 했습니다. 암모니아로는 안전 설비 때문에 선원 공간이 2배로 늘어나고 수소로는 냉각 비용만 운항비의 60%를 차지했어요. 물리 법칙을 바꿀 수는 없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밖 휴스턴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수백 척의 배들이 정박해 있었는데 모두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지난 6개월 동안 검토한 대체 연료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기 추진, 노르웨이의 바이오 연료, 일본의 수소, 네덜란드의 암모니아 모든 나라가 각자의 해답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컴퓨터에서 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새벽 2시에 누가 메일을 보낸다는 겁니까? 발신자를 보니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제목을 읽었습니다. MSR 기반 핵추진 LNG 운반선 기본 설계 검토 요청.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핵추진 상선이라니 이런 소리는 지난 50년 동안 수백 번 들어봤거든요. 러시아의 원자력 쇠빙선, 미국의 NS 사바나호, 독일의 오토 하노까지 모두 상업적으로는 실패작이었습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복잡했죠. 하지만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 성급협회 ABS 기본 승인 획득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ABS가요? 제가 15년 동안 몸담았던 그 보수적인 인증기관이 ABS가 얼마나 까다로운 곳인지 설명해드리죠. 세계 선박의 3분의 1이 ABS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2년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요.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안전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을 깐깐하게 따집니다. 그런 ABS가 핵추진 상선에 기본 승인을 줬다고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첨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54페이지짜리 상세 설계서가 나타났어요. MSR 용융염 원자로라는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MSR은 기존 경수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고체 연료봉 대신 액체 연료를 쓰고 고압이 아닌 저압에서 작동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훨씬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상업화된 적은 없었죠. 가장 놀라운 건 LNG와의 결합 아이디어였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으로 운반되는데 대부분 선박에서 이 냉열은 그냥 바다로 버려집니다. 엄청난 에너지 낭비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핵원자로의 고열과 LNG의 냉열을 연결하자는 발상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500도 열과 LNG의 영하 163도 냉열 사이의 온도차가 663도입니다. 이론적으로 카르노 효율이 80%를 넘어갑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니 두 시스템이 완벽하게 보완되면서 전체 효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가능할지도 모른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먼저 들었죠. 2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저는 본능적으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원자로를 바다 위에 띄운다는 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설계서를 자세히 보니 놀라웠습니다. 기존 해상 원자로의 문제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MSR은 저압 시스템이라서 폭발 위험이 현저히 낮고 경납 구조도 2중 3중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수동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전력이 완전히 차단돼도 중력과 자연, 대류만으로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바다는 저압 시스템을 좋아한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운영 측면의 고려였습니다. LNG 운반선은 특성상 대도시, 항만에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폭발 위험 때문에 대부분 외곽의 전용 터미널에서만 하역하죠. 이게 핵추진 선박의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상세한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2025년 상세 설계 완료, 2027년 시제품 제작, 2029년 해상 테스트, 2032년 상업 운항 시작까지의 단계별 일정이 나와 있었어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서가 거짓이면 내 커리어가 가벼워진다. 하지만 ABS의 공식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공식 인증받은 기술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해운업계의 탄소 중립 딜레마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바로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 문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MSR 기술에 대한 추가 자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용융염 원자로 이 기술이 정말 상업용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대학 시절 교수님이었던 MIT의 로널드 발라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MSR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거든요. 로널드 교수님, MSR을 선박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조합이야. 바다는 저압 시스템을 좋아하거든. 바로 그거였습니다. MSR의 핵심 장점은 저압 운전이었어요. 기존 경수로가 150기압이라는 엄청난 고압에서 작동하는 반면 MSR은 단 1기압에서 작동합니다. 해상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고압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 악몽 같은 일이거든요. 파도에 흔들리고 염수에 부식되고 극한의 날씨를 견뎌야 하는데 고압까지 관리해야 한다면요. 저는 다시 한국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기술적 세부 사항에 집중했어요. MSR 시스템의 온도는 700도에서 운전됩니다. 기존 경수로의 300도보다 훨씬 높죠. 처음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LNG와 결합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로 저장됩니다. 863도의 온도차가 생기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 온도차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량을 계산해봤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존 LNG 운반선에서 버려지던 냉열이 엄청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연력학 계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랭킨 사이클, 브레이튼 사이클, 스털링 사이클까지 모든 가능한 열기관 사이클을 검토해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냉열 회수만으로도 선박 전체 전력 수요의 40%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냉열은 버려지는 게 아니다. 이 배에선 자산이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안전성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설계를 발견했어요. 한국연구진은 선박을 완전히 분리된 7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원자로 구역, LNG, 저장 구역, 거주 구역, 기관 구역, 화물 구역, 제어 구역, 비상 구역. 각 구역은 독립적으로 격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 구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구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동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전력이 완전히 차단돼도 중력만으로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연료 공급이 차단되는 물리적 안전장치,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전 상태로 들어가는 설계였어요. 저는 체르노빌 사고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그 사고의 핵심 원인은 안전장치를 인위적으로 해제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MSR 설계에서는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연료가 고체가 아닌 액체 상태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밀도가 낮아지고 핵반응이 저절로 멈추게 되거든요. 나의 빨간 펜은 아직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찾을 수 있는 결함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을 따져봤습니다. 핵연료 한 번 주입으로 20년간 운항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있었어요. 기존 LNG 운반선이 3, 4일마다 연료를 보급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혁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연료비 절감만으로도 연간 5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여기에 냉열 회수로 얻는 추가 전력까지 고려하면 운항 비용이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초기 건조 비용은 비싸지만 20년 운영 기준으로는 훨씬 경제적이었어요. 저는 보험료 계산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보험사가 보험을 거부하면 상업 운항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MSR의 안전성 데이터를 보니 기존 원자력 기술보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의 운항 패턴이 유리했습니다. 일반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과 달리 LNG선은 정해진 항로만 운항해요. 카타르에서 일본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호주에서 중국으로 예측 가능한 운항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게다가 LNG 터미널은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어요.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서 운항한다는 뜻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죠. 표 하나가 보험료를 바꾼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리스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정비 문제였습니다. 핵시설 정비는 일반 엔진 정비와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수 훈련을 받은 기술자가 필요하고 방사능 방호 장비도 갖춰야 해요.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였습니다. 핵연료를 20년 쓴다고 해도 결국은 교체해야 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핵폐기물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 국제 운항하는 선박의 폐기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세 번째는 대중인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바다 위의 원자로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불안해할 거예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네 번째는 국제 규제였습니다. 현재 IMO 국제해사기구의 핵추진 상선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어요. 새로운 국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듈형 설계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원자로 모듈을 통째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정비가 필요하면 육상시설에서 새 모듈로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자동차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는 것처럼요. 폐기물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서 해결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특수 용기에 봉인해서 원자력 기술 보유국의 처리시설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였어요. 대중인식 문제는 단계적 접근으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무인 화물선으로 시작해서 안전성을 입증한 다음 점진적으로 일반 상선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게다가 LNG선은 애초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용 터미널에서만 운항하니까 사회적 저항이 적을 거라고 봤습니다. 국제 규제 문제는 이미 IMO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ABS와 함께 새로운 안전기준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한국이 선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프로젝트였어요. 기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안전성, 실현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 동료인 독일의 해양공학 컨설턴트 한스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스, 핵추진 LNG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임스, 10년 전에 그런 소리 했으면 미쳤다고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달라. 탄소 중립 압박이 워낙 심하니까.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혁신보다 안정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절대적 목표 앞에서 모든 선택지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전체적인 경제성을 종합해서 계산해봤어요. 건조비, 운영비,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폐기 비용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기존 LNG선보다 2배 정도 비쌌지만 20년 운영 기준으로는 총 비용이 30% 절감됐어요. 여기에 탄소 배출권 절약 효과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스턴 항구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기 정박해 있는 수백 척의 배들이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중 몇 척이 핵추진선이 될까?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선두를 차지했는지도 모릅니다. ABS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 기록이니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연구진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 연구 현장을 보고 연구진들과 직접 대화해야 진짜 실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휴스턴에 있는 ABS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있다고 해서 참석한 거였어요.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해서 15명의 선박 인증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ABS 기술 책임자인 마크 존슨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공동 제출한 MSR 기반 핵추진 LNG 운반선에 대한 기본 승인건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계속했어요. 승인 조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원자로 안전개통 이중화 완료. 둘째, 경납용기 압력 테스트 통과. 셋째, 비상 냉각 시스템 검증 완료. 넷째, 선원 안전 매뉴얼 승인. 다섯째, 환경 영향평가서 제출. 조건들이 하나씩 읽혀질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이었지만 모두 충족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마크가 마지막 조건을 읽었습니다. 여섯째, 10년 내 상업 운항 실증 완료. 그리고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조건부라도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동료들이 반신반의했거든요. 하지만 공식 조건이 발표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마크에게 따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승인을 준 건가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임스, 우리가 장난으로 도장을 찍겠소.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고 안전성도 확인했어요. 물론 조건부지만 승인은 승인이요. 그날 오후 국제해운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최초 핵추진 상선 ABS 승인, 한국, 탄소중립 해운선도, 게임 체인저의 등장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론의 환호보다 조건표가 더 컸다. 하지만 업계 내부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는 동료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회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개념 승인 따위로 뭘 할 수 있겠어. 실제 운항까지는 10년도 더 걸릴 텐데 결국 경제성 때문에 무산될 거야. 특히 독일의 한 해양공학 컨설턴트는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자네도 이런 허황된 꿈에 속고 있나? 핵추진 상선은 1960년대부터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어.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의로는 소음, 데이터는 신호. 저는 반박 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핵추진 상선 실패 사례들을 다시 분석해봤어요. NS 사바나호는 왜 실패했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엔 석유가 너무 쌌거든요. 배럴당 $3였으니 핵추진을 쓸 이유가 없었죠. 오토하노는 어땠나? 독일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68혁명 이후 반핵 정서가 높아지면서 포기한 거였습니다. 레닌호는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은 지금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북극해를 누비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입증된 거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절대적 목표가 있고 기존 연료들의 한계가 명확해졌어요. 무엇보다 MSR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과거의 문제점들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개념 승인, 그 조항들을 읽어봤나? ABS가 장난으로 6가지 조건을 달겠는가? 이건 실현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며칠 후 한국 연구진에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비판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상세한 로드맵과 추가 시험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2025년 상세 설계 완료, 2026년 육상 시험용 원자로 가동, 2027년 시험선 건조 시작, 2028년 해상 시험 개시, 2030년 상업 운항 준비 완료. 로드맵은 숫자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리스크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모든 위험 요소를 나열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어요. 기술적 위험, 경제적 위험, 정치적 위험, 사회적 위험까지 빠뜨리지 않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위험의 경우
원자로 핵심 부품 3개 업체에서 공급받아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각 부품별로 백업 시스템을 준비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성과를 검증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박수가 아닌 다음 과제표를 내밀었다. 이런 철저한 준비를 보니 이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인 일본의 선박 설계자 다나카 씨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다나카 상 한국의 핵추진선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임스 상 한국 사람들의 추진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조선업에서 우리를 앞선 것처럼 이번에도 해낼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 조선업은 일본의 하청업체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됐잖아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핵기술도 마찬가지였어요. 1970년대에 미국과 프랑스에서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원자로 기술을 개발해서 UAE에 수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APR-1400이라는 한국형 원자로가 국제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이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을 결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함께하고 있어요. 연구와 제조가 완벽하게 결합된 팀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이건 출발선이 아니다. 분기점이다. ABS 승인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었어요. 해운업계의 탄소 중립 딜레마에 처음으로 현실적인 해답이 제시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연구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보고 싶습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답장은 빨리 왔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대전 연구소에서 기술 설명회가 있는데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문서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 할 때였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해운업계의 게임을 바꿀 수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낸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제임스 스틸 박사님이시죠? 저는 김민수 연구원입니다. 대전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내일 안전성 워크숍이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30명이 참석해서 사고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사님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 연구소 회의실에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온 원자력 및 해양공학 전문가들이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 연구진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이 시작되자마자 한국 연구진은 가장 극단적인 사고 시나리오부터 제시했습니다. 원자로 1차 냉각 개통 완전 파손, 동시에 전력 개통 완전 차단. 여기에 경납용기 균열까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극한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최악을 상정하고 시작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동 안전 시스템이 정말 작동할까요? 한국 연구진의 박철수 박사가 일어나서 설명했습니다. 네, 전력이 완전히 차단돼도 중력과 자연 대류만으로 냉각이 가능합니다. 물리 법칙은 전기가 없어도 작동하거든요. 그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계속 설명했어요. MSR의 핵심은 음의 온도, 반응도입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핵반응이 자동으로 감소해요.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전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설계는 전기가 없어도 버틴다. 하지만 독일에서 온 슈미트 박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격실이 아무리 분리되어 있어도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 원전과는 다른 위험이 있을 텐데요.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이상호 수석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중 격리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원자로 자체 1차 경납용기, 2차 경납용기, 격실, 격벽, 선체 구조, 이중 선체, 그리고 해수 자체까지 7겹의 방어선입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육상 원전보다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수라는 천년 방벽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선원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죠? 한국연구진은 선원 교육 프로그램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6개월 기본 교육, 3개월 실습, 그리고 매년 재교육, 모든 선원이 방사능 방호 기본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선원 교육은 경납의 마지막 층이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사회 대표들과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부산항 관계자, 환경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어요.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과 불안이 주도하는 토론이었거든요. 부산 해운대구 주민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원자로가 실린 배가 우리 앞바다를 지나간다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항만은 과학만으로 설득되지 않는다. 환경단체 대표는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벌써 잊었습니까? 바다가 오염되면 되돌릴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 반대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한국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LNG 운반선은 대도시 항만에 접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외곽의 전용 터미널에서만 하역해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선박 안전을 검증해 왔습니다. 이 설계의 안전성은 기존 원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우려도 이해해요. 충분한 검증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스를 보는데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존 디젤 엔진 업체들이 연합해서 핵추진선 안전성 재검토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더 자극적인 제목들이 실렸어요. 바다 위의 시한폭탄, 해상 체르노빌의 가능성, 누가 우리 바다를 실험장으로 만드는가? 저는 신문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나는 공포 마케팅을 싫어한다. 워크숍 둘째 날, 참석자들은 실제 MSR 시험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실험용 MSR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작은 규모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용융염 원자로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철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로 5년 동안 안전성을 검증했어요. 전력 차단 시험, 냉각제 상실 시험, 극한 온도 시험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저는 제어실의 모니터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모든 안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숫자를 삼킨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전성 데이터를 자세히 검토했어요. 사고 확률, 피해 규모, 대응 시간 모든 수치가 기존 기술보다 우수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일본에서 온 다나카 박사와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 상,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사회적 수용성이 걱정이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기술은 준비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비용 분석 세션이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진이 제시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어요. 초기 건조비는 기존 LNG선의 1.8배, 하지만 20년 운영비는 절반 수준, 탄소 배출권 절약 효과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경제적이었습니다. 저는 보험료 계산도 다시 해봤습니다. MSR의 안전성 데이터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기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었어요. 로이드 보험조합도 이미 예비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날 참석자들의 종합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술적으로는 인정했지만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마지막에 발언했습니다. 저는 회의론자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민수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기술은 준비됐어요. 이제 용기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 이메일함에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보낸 모형 시험 결과 보고서였어요. MSR, LNG 통합 시스템 성능 검증 완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첨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54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시험 데이터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열효율이 예상치보다 7% 더 높게 나온 거였어요. 원래 계획에서는 전체 시스템 효율을 45%로 예상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52%가 나왔습니다. 이건 기존 디젤 엔진의 4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어요. MSR과 LNG 냉열 회수 시스템이 예상보다 완벽하게 맞물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연료비 절감 효과를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7% 효율 개선이 연간 운영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 놀라웠어요. 연간 80억 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서로를 증언한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소음과 진동 측정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기존 디젤 엔진이 85데시벨의 소음을 내는 반면 MSR 시스템은 65데시벨에 불과했습니다. 도서관 수준의 조용함이었죠. 진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엔진의 진동이 0.8G인데 MSR은 0.3G였어요. 이건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선원들의 작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24시간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에게 소음과 진동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저는 과거에 컨설팅했던 노르웨이 해운사의 선장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제임스, 엔진룸에서 30분만 있어봐요. 귀가 멍해져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MSR 시스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편안한 배는 안전한 배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시 운항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기존 디젤 엔진은 연료 보급과 정비 때문에 항해 일정에 여유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MSR은 20년간 연료 보급이 필요 없어서 정시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5일 항해에서 기존 선박은 평균 16.5일이 걸리는데 MSR 선박은 정확히 15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5일 단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운업계에서는 엄청난 차이예요. 화주들은 정시성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늦으면 지연 페널티를 물어야 하고 하루빨리 도착하면 조기 인센티브를 받아요. 연간 100항차를 운항하는 선박이라면 정시성 개선만으로도 연간 5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시성은 해운의 언어다. 저는 흥분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경제성 계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초기 건조비가 비싸도 운영 단계에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스턴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시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어요. 제임스, 모형 시험과 실제 운항은 다르지 않나? 아무리 좋아도 사회적 수용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보험사들이 정말 보험을 써줄까?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데이터를 보세요. 효율 52%, 소음 65데시벨, 정시성 100%. 이런 수치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저는 조금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독일의 슈미트 박사가 침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반박했을 텐데 이번엔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침묵이 늘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이드 보험조합에서 MSR 핵추진선에 대한 예비 보험료를 산정했다는 거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안전성 데이터가 좋아서 리스크 평가 등급이 높게 나온 거였죠. 보험업계는 절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확률로만 판단해요.
그런 보험사들이 MSR을 인정했다는 건 기술적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 친구인 덴마크의 해운 컨설턴트 라스 안데르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스, 한국의 핵추진선 프로젝트 들어봤어?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임스, 우리 고객들이 벌써 문의하기 시작했어. 언제 상용화되는지 알고 싶어 해.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기술인데 화주들이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탄소 중립 압박이 워낙 심하다 보니 어떤 대안이라도 검토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미국의 석유 회사에서 한국 연구진에게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길 수 없으면 합리화라는 전략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핵추진 상선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언제 상용화되느냐고 묻고 있었어요. 업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한 달 후 ABS에서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MSR 핵추진선에 대한 상세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본 승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였죠. 마크 존슨 기술 책임자는 기술적 완성도가 예상보다 높아서 일정을 앞당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온 메일을 받았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숫자들이 모든 의심을 걷어냈습니다.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정시성 모든 면에서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어요. 게다가 보험사와 인증기관까지 인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제 건조뿐이었어요. 저는 달력을 펼쳐놓고 한국연구진의 로드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5년 상세 설계, 2027년 시험선 건조, 2029년 해상시험, 2032년 상업 운항, 이제 이 일정표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보였습니다. 이제 달력만 남았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적 검증은 끝났어요.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초 핵추진 상선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연구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기술적 검증이 완료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단계가 기대됩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제임스 박사님 함께 역사를 만들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ABS에서 온 공문을 받은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추가 안전 조건 검토 요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기존 6개 조건에 추가로 12개 항목을 더 검토하라는 거였습니다. 원자로 비상정지 시스템 3중화, 방사능 누출 감지 센서 100개소, 설치, 선원 대피 시뮬레이션 1000회 실시, 해상구조 전용 장비 개발, 조건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마크 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조건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 그는 곤란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임스,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정치적 압력이 만만치 않아. 절차는 벽이 아니라 흐름 조절기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누가 움직이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답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로비 회사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알게 됐는데 기존 디젤 엔진 제조업체들이 연합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어요. 해상안전연합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로비단체였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교묘했어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추가 조건을 계속 요구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자신들의 대안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더 악질적인 건 미디어 공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언론에 해상 체르노빌 가능성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과학적 근거는 없고 공포만 조장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안전 미검증 핵선박, 과연 안전한가? 방사능 오염 우려, 전문가들 경고 같은 헤드라인들이 연일 등장했어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로비는 크고 데이터는 조용하다. 사실과 데이터는 지면 한 구석에 작게 실리는 반면 선정적인 헤드라인은 일면을 장식했어요. 일반 시민들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한국 연구진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민수 연구원에게서 온 이메일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임스 박사님, 추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려면 2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요. 하지만 한국팀의 대응은 의외였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기술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안전성 시험 결과, 환경 영향평가, 경제성 분석까지 숨김없이 공개한 거였습니다. 데이터를 탁자 위에 올려라. 이런 투명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어요. 삼성중공업의 이상호 수석 연구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겠어요. 과학은 투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가 안전 테스트 계획을 발표했어요. 요구된 조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테스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요구사항의 150% 수준으로 검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략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로비 세력이 안전성 부족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스스로 제시한 거였습니다. 공격할 명분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해상 원자력 안전성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자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반대 세력들이 무대를 마련한 거였습니다. 청문회 일주일 전 저에게 증인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해양공학 분야 권위자로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동료들은 만류했습니다. 제임스, 정치적인 자리야. 가지마.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어.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바로 이런 순간에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고 봤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저는 밤새워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25년 경력을 바탕으로 한객관적인 평가, 기술적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그리고 해운업계의 미래에 대한 제 소신을 담았어요. 의견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MSR 기반 핵추진선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탄소 중립 해운 솔루션이다. 추가 검증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청문회 당일 워싱턴 DC의 상원 청사는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의원들을 바라봤어요. 찬성파와 반대파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반대파 의원이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틸 박사, 바다 위의 원자로가 정말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바다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MSR은 후쿠시마에서 사용된 경수로와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구조적으로 멜트다운이 불가능해요. 게다가 바다라는 천년 냉각수가 있어서 오히려 육상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찬성파 의원이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이 기술을 지지하시는 건가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제 답변이 프로젝트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견서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전문가는 말이 아니라 서명으로 증언한다. 그리고 제 결론을 분명히 밝혔어요.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선박 설계를 검증해 왔습니다. 이번 설계는 승인 기준을 충족합니다. 청문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거였어요. 이제 제 평판과 경력이 이 프로젝트와 함께 엮이게 됐습니다. 나는 이름을 걸었다. 청문회 이후 언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반대 언론은 업계 이익에 굴복한 전문가라고 비판했고, 찬성 언론은 용기 있는 전문가의 증언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전달했을 뿐이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 연구진에서 감사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임스 박사님의 용기 덕분에 프로젝트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조용한 것이 오래 남는다. 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청문회에서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제 책상 위에는 ABS에서 온 최종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띈 문구가 있었어요. 기본 승인 안정화 확정 통지서.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웠어요. 그동안 12개나 되던 추가 조건들이 단 4개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제출한 추가 안전 데이터와 시험 결과가 대부분의 우려를 해소했다는 설명이었어요. 이제 조건표가 짧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제임스 로테르담 항만공사의 반대어 베르그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LNG선 프로젝트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운일 수 있어도 두 번째부터는 시스템입니다. 그 전화가 시작일 뿐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싱가포르에서, 그 다음에는 카타르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죠.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술 라이선싱은 어떻게 되나요? 상업 운항은 언제 시작하나요? 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벨은 시장 언어다. 문의가 표나 이메일로 오지 않고 직접 전화로 온다는 건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진짜라는 증거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급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제가 받은 문의만 25건이 넘었어요. 노르웨이 에퀴노르에서는 북극 항로용 LNG선에 적용 가능한지 물어봤고, 카타르 에너지에서는 기존 LNG선 개조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엑손모빌에서도 기술 검토를 위한 미팅을 요청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금융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이드 보험조합에서 리스크 프리미엄 재조정 발표가 나온 거였어요. MSR 핵추진선에 대한 보험료가 기존 예상보다 30% 낮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제가 한 증언과 한국팀의 추가 안전 데이터가 영향을 미친 거였죠. 저는 그 발표문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보험사가 움직이면 세계가 뒤따른다. 보험업계는 절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오직 데이터와 수익률로만 판단합니다. 그런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낮게 평가했다는 건 이 기술이 정말 안전하다는 객관적 증거였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핵추진선 건조, 금융 패키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20년 장기 대출에 특별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권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쯤 되자 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슈미트 박사는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임스,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 데이터가 말하고 있잖아. 심지어 디젤 엔진 로비 단체도 톤을 낮췄어요. 해상안전연합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 충분한 검증 후 단계적 도입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완전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후퇴한 거였죠. 그날 오후 저는 휴스턴 해운클럽에서 열린 세미나의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해운업계의 탄소 중립 전략이었어요. 200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핵추진선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업계 전체가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00명의 해운업계 전문가들이 일제히 박수를 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업계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이제 한국의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세미나 후 리셉션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한국팀과 연결해 줄 수 있어? 우리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기술 라이선스는 어떻게 받지?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업 대표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핵추진선을 연구하고 있지만 한국이 5년은 앞서 있어요. 협력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경쟁국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한국의 기술 우위를 공식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주말, 저는 한국 연구진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보고하고 시장의 반응을 분석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해운업계의 게임을 바꿨어요. 월요일 아침에 한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김민수 연구원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제임스 박사님, 저희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제 책상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핵추진선 관련 컨설팅 요청이었어요.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포르, 호주, 카타르에서 온 의뢰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뢰서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핵추진 상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만들고 싶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BS 승인, 기술적 검증, 시장의 인정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이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곧 글로벌 스탠다드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이 기준을 만든다. 한국이 바로 그 첫 번째가 된 거였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만든 기준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상황은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국제해사기구 IMO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차세대 해운 기술 표준화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0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 안건이 MSR 핵추진 상선 안전 기준이었어요. 한국이 제출한 기술 표준이 국제규범 논의의 기준점이 된 거였습니다. 기준은 한 나라가 세웠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발표를 시작했는데 그들의 준비가 정말 철저했어요. 3년간의 안전성 시험 데이터, 환경 영향 평가, 경제성 분석까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준을 그대로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자는 건가요? 한국 대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기준을 참고해서 더 좋은 국제기준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준이 워낙 완벽해서 다른 나라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본 대표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안전기준이 현재로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경쟁국인 일본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큰 거였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연구실과 조선소의 거리가 가장 짧은 나라. 한국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 여기서 빛을 발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연구기관과 조선소가 따로 놀지만 한국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처음부터 함께 작업했거든요. 기술 개발과 실제 건조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완성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 둘째 날에는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유럽연합에서 그린시핑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핵추진 상선을 친환경 선박 1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탄소 중립 해운 전략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가 3대 대안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MSR 핵추진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됐어요. 선택지가 기준이 되는 순간 저는 이 역사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차세대 핵추진선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전용 연구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각각 핵추진선 연구팀을 꾸렸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조선 빅3가 모두 이 분야에 뛰어든 거죠. 세계 조선업계가 긴장할 만한 일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응용 분야 확장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는데 LNG선에서 시작해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크루즈선까지 확장하겠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북극 쇠빙선과 심해 탐사선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세계 최대 LNG 운반선 12척을 한국 기술로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총 계약 규모가 3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노르웨이 아퀴노르도 북극 항로용 LNG선 6척을 주문했고요.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던 기술이 이제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들이 앞다투어 주문하는 기술이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각국 정부에서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시대가 됐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 기술 이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미국의 변화였어요. 작년에 상원청문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이제는 한미 원자력 해운 협력 확대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또 무모한 도전을 한다는 식으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한일 해운 기술 협력을 공식 제안하고 있어요. 기술 격차를 인정하고 협력을 통해 따라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국제 표준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외교적 영향력까지 확보한 거였습니다. 선도는 박수가 아니라 유지보수다. 한국은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2030 해양 강국 비전을 발표했어요. MSR 핵추진선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조선업 육성 계획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핵추진선의 70%를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목표였어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미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고 국제 표준도 주도하고 있고 글로벌 파트너들도 확보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특유의 추진력이 있잖아요. 지난 주말 저는 휴스턴 항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항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10년 후에는 저기 정박한 배들 중 상당수가 핵추진선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LNG 터미널 쪽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에서 만든 핵추진 LNG선들이 저 부두에 정박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미국도 한국 기술의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거죠. 저는 25년 경력의 해양공학 전문가로서 많은 기술 혁신을 봤지만 이번만큼 극적인 변화는 처음이었어요. 한 나라가 새로운 기술로 전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였어요. 여러분 덕분에 해운업계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가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가 기술로 존경을 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임스 박사님, 저희는 아직 시작점에 서 있을 뿐입니다. 진짜 운항이 시작되면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바로 이런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거겠죠.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과 함께 차세대 해운 기술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거든요. 25년 경력을 바탕으로 이 혁신적인 기술이 전 세계에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불가능할 것 같던 도전이 현실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 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세계가 그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